네, 껍데기는 가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아마 오전에 도덕성 검증이 공개로 진행이 됐고 오후에는 이제 정책 관련한 비공개 인청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인청에서 그 과태료 16번이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이거는 네. 뭐 일찍이 보도가 됐고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응당 야당으로부터 다뤄질 주제라고 봤습니다. 뭐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 5년간 과태료를 16번을 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 중에는 뭐 5건이 또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이제 가볍게 볼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종석 후보자가 이과 관련해서 어쨌든 낮은 자세를 보여준 것은 다행인데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마다 이 실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런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들 드러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이 이후에는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논란들은 반복적으로 늘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물론 굉장히 뭐 청렴하고 그 어떤 과태료도 내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도 계시지만은 반복적으로 너무 드러났던 문제여서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도덕성, 윤리성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정원장의 역할을 더욱더 따져보는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태료 16번이 뭐 속도 위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덕성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늘어놓고 기준을 정해서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낙마를 할 수준인지 아니면 낙마를 하지는 않아도 뭐 그 다음에 이걸 바로잡겠다라는 약속과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통과가 된 적이 없지 않잖아요. 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이번을 계기로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 기준을 우리는 갖출 것이냐,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권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덕성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의 기준을 정하고 뭐 이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기 인선에서는 뭐 앞으로는 좀 도덕적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초기 인선에서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불법 내란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 우리 국가 앞에 우리 국민의 미래의 앞에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께 잘 넘어가야 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맞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뭔가 도덕성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었나요? 아니요, 뭐 따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저도 아까 시작을 하면서 이종석 그 국정원장 후보자께서 이제 요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관련된 동종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찍이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과거에도 이제 준법 정신에 대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동일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무려 한 약 20년이 지난 시간에 동일한 지적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 좀 씁쓸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요 일을 계기로 이제 관련된 준법 정신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은 자기가 운전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장관을 하면서 계속 위반하고 다닐 거야?
이런 일은 없거든요. 다 운전을 해주시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이러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받고 한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긴 셈이 됐으니 더 좀 약간 자세를 낮추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잘못했다라는 어떤 사과를 깊이 반성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대북관이었어요. 이종석 후보자가 뭐 이제 그 친북적이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좀 강하게 좀 질타를 했던 모습이 좀 잡혔었는데 네. 여야끼리 또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잡혔었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 특별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대남 연락사무소라는 표현을 이제 송원석 청문위원이 하셨거든요. 원내대표이자 송원석 의원께서 이게 결국 대북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 오히려 북한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우리 정보기관이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여당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또 분기탱천하시면서 윤석열은 그러면 내란 수괴 보호 연락소장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결국 말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는 뭐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자리라고는 전 봅니다만은 뭐 이종석 후보자가 과거의 학자 시절에 뭐 이론적으로 햇볕 정책 같은 것들을 실제 정립하신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경력도 있고 뭐 친북 종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을 좀 더 개방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셨던 분이고 뭐 국가보안법 뭐 개정이나 또 한미연합 훈련도 뭐 중단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과거 내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친북이냐 종북이냐라고 이제 지적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뭔가 좀 더 지금 2025년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논란 제기인 것 같아요. 의혹 제기인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충분한 해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평화를 지키는 것 결국 그 국방력이 중요하고 이것을 바탕을 둬서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원장으로서 친북관이나 이 어떤 안보관, 대북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는 인사청문회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봐서요.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답변은 적절했는데 저는 이 야 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또. 그 대남 연락사무소라고 국정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좀 정말 좀 거슬렸거든요. 송은석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니죠. 여야가 협상을 할 때 야당의 협상 대표입니다. 근데 협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과도한 규정이나 이념 낙인 찍기 이런 식의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앞으로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의원이 하기에도 부적절한 부분을 원내대표가 했다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정책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평화통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전쟁을 해서 뭐 북한을 섬멸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목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통일이라면 그걸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제스처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미지 뭐 낙인 찍기 이런 식으로 하려고 든다면 그럼 지금 야당에게는 그런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쟁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평화적인 제스처를 다 친북적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것은 친미 사대주의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더더군다나 협상 대표의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가 이런 규정을 한다는 건 앞으로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 수장이니까 이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지금 뭐 이제 비공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개청문회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정원을 과거 국정원 지난 3년간의 국정원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대북의 어떤 뭐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테러라든지 해외로부터의 어떤 공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대응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인사청문회에선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도덕성, 윤리성도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목이겠습니다만은 특정 표현으로 그냥 카메라 한 번 더 나오고 기사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임기 초반에 어쨌든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는 국민들이 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청문위원들께서 또 그리고 원내대표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신경 쓰셔야 됐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끝내 3차 소환에 경찰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는 소식이고요. 원래 이제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였고 불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에디터님 만약에 이렇게 네. 이제 3차까지 불응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얘기했던 게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해진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언론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보통 뭐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를 해서 안 오면 강제 구인하거나 체포한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이 사건이 중대하거나 심대하다면 2번 소환 통보해서 안 오면 바로 잡으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전직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하거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사기관이 결기를 보여준다라고 보고 지금 경찰이 내란 특검과 강제 수사를 협의하겠다라고 하면 강제 수사의 의미는 그리고 이 체포라는 게 뭐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체포영장 집행해서 피의자를 경찰로 인계를 한 다음에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풀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응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잡아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48시간 동안 결국 구속의 사유가 드러나거나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으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간단한 조사를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혐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지켜봤습니다만 비화폰 서버 내역을 삭제하거나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김성훈에게 지시했다라는 점이고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혐의를 놓고 그냥 조사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저 포토라인 한번 서는 게 싫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특검이 나를 잡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전략은 그저 강제 수사를 더 촉구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공부만 더 드높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럼 강제적인 수단으로 가는 건가요? 오늘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바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뭐랄까요? 영장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영장이 나오면 그걸 집행하러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강제 수사의 명분은 모두가 갖췄다. 그동안 뭐 사회 갈등의 한 축을 좀 고려해서 그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좀 봐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그 갈등의 한 축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강제 수사의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인데 3번의 어쨌든 수완 불응이라는 건요. 윤석열 그 피고인이 그 불법 계엄을 했을 때에 법치를 무시하는 법 위에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준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제도로 그동안 수사를 해온 사람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인이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여기에 임금 왕자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에게 나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인식만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 이제 윤석열 씨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의견서 제출이 이렇게 됐잖아요.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경찰 조사도 지금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윤석열이니까 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민간인 아닙니까? 일반인이잖아요. 아무리 최소한의 경호를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러질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잡혀가요. 근데 어떤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글쎄요 뭐 경찰의 의지가 지금 당장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검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미 사실 출범했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쵸? 어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윤석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에디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저 민간인이고 만약에 제가 그저 민간인이 경찰- 아니고요. 범죄 아주 중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형법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의 피고인이죠.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경찰 조사에 불응을 했어요. 네. 1차, 2차 뭐 불응을 하면 저는 이미 잡혀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강제 수사에 이제 바로 들어가겠죠. 네, 근데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절차도 강제적 있다. 수단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린 것뿐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내란 특검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바로 좀 이 절차를 다 기다려줬잖아요. 3차까지 기다려준 거나 다름없죠.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럼 3차까지 갔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 왜- 특검에 그거는 이제 경찰이 내란 특검을 좀 존중하는 자세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대로 경찰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돼서 경찰이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에서 경찰이 일단 그렇게 강제 수사 돌입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 답답해 할 필요는 크게 있지는 않는 거 아닌가 아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답답해서. 아니 근데 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뭐 속보가 그렇죠. 기소 이런 얘기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구속 기소라든지 구속 영장 이제 청구한다는 거 아니고 구속 연장을 위한 어쨌든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과를 국민들이 좀 불안해했던 부분들을 특검이 이제 충족시켜주는 대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조은석 특검의 성격상 그냥 가만 두고 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헤리티지님은 혈압 오른다 말씀하셨고 CH360님이 체포에 제발 딘 제인스님이 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고 한 그 근대 국가의 어쨌든 제도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또 뭐랄까요 갈등의 한 축에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명분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은 또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상당한데 사실 지금 추경안을 빨리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그 논리가 뭔가요? 야당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이제,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관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도 많이 저도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여가지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관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기존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전반기 국회에 합의된 내용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2년간 민주당이 한다라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다라고 하니 이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7대 국회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야당, 그러니까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이 관행이 맞았죠. 실제 그랬기 때문에 이 관행을 따르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명확한 법적 규정이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데 법적 규정이라는 거를 국회 법 안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한다라고 못 박아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행과 합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합의를 넘어서 약간 트레이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외통 국방 정보위원장 자리
자리를 넘겨주면 법사위원장을 줘라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건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참 얘기할 때마다 비난을 좀 많이 받는 대목이라서 좀 난감하긴 한데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느린 제도예요. 느린 제도고 그 핵심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 아니에요? 그럼 다음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중도의 표를 더 얻을까? 덜 얻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도에서 가장 우려하고 저쪽 반대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입법 독점의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어떤 입법을 장기화시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화의 기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들어가도 법사위 권한을 뺏어서 본회의에 그냥 상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고 어른스러움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협상과 이제 정치력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원내대표 두 분과 국회의장께서, 또 국회의장이 이제 원내대표 두 분을 어떻게 중재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초반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법안이나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또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 자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여기 요 글에 다 드러나요.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다 줄 테니까 법사위는 제발 줘라라고 엄청 이제 중요한가 봐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뭐 법사위 자체가 지금 우리 국회 제도상 어쨌든 미국의 상원 기능 같은 담당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어떤 절실함의 어떤 그 언급인데, 이 멘트 듣고 나자 민주당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넘기기가 싫어진다. 더 넘길 수가 없겠다.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전 때 21대 국회를 기억해 보면 김도엽이었나요? 그 법사위원장이? 네네. 네, 그 국민의힘 쪽이었었는데 네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제 미국의 상원처럼.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선거를 하는 조직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우리만 똘똘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만, 평론가님 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을 때 네. 2년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만약에 관행으로 따지면 그것도 관행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아까도 우리 그 박영식 우리 에디터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는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오히려 관행은 법사위는 견제의 어떤 권한의 의미에서 2당 내지는 야당에게 주는 게 오히려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네.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전에 그러면 김도우 위원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못했냐? 그거는요,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협치를 또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우원식 의장님하고 또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장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쪽 편,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은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지금 내준다고 해가지고 뭐 입법 속도가 그렇게 뭐 아주 느려지거나,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